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5세 남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수없는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말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명의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저는 40이 넘도록 열심히 살면서 읽어놓은 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5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올 지경입니다. 믿고 사랑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결혼을 했지만 제게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의 상처였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이가 갈릴 지경이지만 언제까지 과거의 아픈 기억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오늘은 작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2명의 여자들에게 농락당한 어이가 없고 참담한 경험을 모두 들려드리고 질기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통의 배신의 쓰라린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내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단독주택이 늘어서 있는 골목 안에서 살았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정을 붙이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얼굴을 아는 이웃끼리 서로 마주쳐도 경계만 할 뿐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저희 동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거의 모두 월세로 살고 있는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었고 결혼이나 누군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는 큰일이 집안에 생기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도왔어요. 저희 옆집에는 연로하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2분에게는 아들이 2이나 있다고 했고 둘 다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노부부의 아들 내외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도 자식은커녕 친척들 중에 누구도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달리 정이 많은 저희 엄마는 살뜰하게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챙겨드렸어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서 갖다 드렸고 명절이 되면 차례 음식을 나눴고 그분들이 집안에서 거동을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찾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의 일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시신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죠. 저녁을 먹은 저희 가족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석이 집에 있니? 문 좀 열어줘.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급히 대문을 열어주었고 대문 앞에는 겁에 질린 할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 계셨습니다. 놀란 엄마가 어머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잡고 영감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같이 좀 가줘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엄마는 급히 할머니의 집으로 갔고 호기심이 생긴 저도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 침대 밑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임이 없었고 할아버지의 주위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고통을 참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지금 사시는 집이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그 집만 팔아도 할아버지 병원비와 수술비가 충분할 텐데 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엄마가 묻자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말이야 작년에 아들놈한테 넘겨줬어. 그런데 영감이 많이 아프다고 내가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아들놈이 글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야. 아휴. 몇 년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2층짜리 주택을 넘겨달라고 매일같이 졸랐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집만 넘겨주면 그때부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집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아들과 며느리들을 믿진 않았지만 하도 졸라대니 큰아들에게 집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폐결핵을 앓았던 게 원인일 거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를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치료비를 보태달라는 말을 했지만 큰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니, 우리도 살림이 빠듯하다고요. 첫째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 도움은 기대하지 마세요. 쌀쌀맞다 못해 파렴치한 큰며느리의 태도에 할머니는 화가 나서 뭐야? 야, 이년아, 그렇다면 당장 영감이 물려준 집이라도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큰며느리도 도끼눈을 뜨고 할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이가 없네. 유산이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판에 돈 이야기나 할 거면 다시는 저희들 집에 오지 마세요. 큰며느리는 할머니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듯이 밀어내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재산을 큰아들에게 빼앗기다시피 넘겨준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진통제로 고통을 달래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 준비도 저희 동네 사람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장례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그제서야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상주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눈꼴이 사나워도 봐줄만 했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인간들은 조의금을 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간 비용을 하나도 결제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죠. 기가 막힌 엄마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지만 그 인간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 비용을 계산했고 모두 입을 모아서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폐륜을 저지른 자식놈들을 욕했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는 몇 개월 뒤에 지병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러자 구청에서 나서서 자식들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모실 것을 요구하자 큰며느리는 그제서야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물려받은 주택을 처분해버렸고 그 집을 산 사람은 집을 수리한 다음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여러 집이 이사를 왔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는 걸 구경하던 저는 그 초등학생 여자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눈이 크고 콧대가 오똑했고 동그란 얼굴이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예쁜 얼굴이었어요.
부침성이 좋은 엄마는 옆집 부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었고 그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그 집과 저희 집은 특별히 친하게 지냈어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이기도 했지만 초등학생 여자애가 저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경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갈 때 저는 미경이와 자주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미경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빠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지만 저는 왠지 쑥스러워서 얼굴을 돌려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미경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는 왜 나를 피해? 내가 싫어? 우리 학교 앞까지 같이 가자. 저는 속으로 미경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예쁜 동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드러내고 미경이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참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먼저 다가와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은 아침마다 학교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미경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제가 다니는 중학교를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항상 미경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학교로 갔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경이의 집안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이의 집안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는데 그건 모두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미경이의 아버지는 지독한 술주정꾼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이따금씩 막노동을 했지만 버는 돈보다 술값을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죠. 저는 하루라도 그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망나니의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는 술이 취하면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골목을 휘젓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미경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면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미경이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동네 남자들이 나섰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는 딸과 아내에게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운 다음에는 분풀이를 집에 가서 미경이와 그녀의 엄마에게 했던 거죠. 바로 옆집이었기에 저는 밤마다 미경이의 집에서 술 취한 그의 고함 소리와 미경이 엄마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릇이나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미경이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미경이와 그녀의 엄마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죠. 그래서 미경이의 엄마와 저희 엄마는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서로 속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미경이 엄마는 저희 엄마에게 남편에 대한 말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각일 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빚 보증을 잘못 써주었다가 이용당하고 가진 돈을 전부 날리고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아버지의 술주정이 도를 넘어서면 무서워서 저희 집으로 도망을 쳐서 자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늘 저와 같이 자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미경이를 따로 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경이가 아버지를 피해서 저희 집에 오면 저는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갔고 제 방에서 미경이를 혼자 재우려고 했어요. 그러면 미경이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오빠 혼자 있으면 무서워. 오빠가 같이 자면서 재워줘. 그러면 저는 어린 미경이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알기에 미경이의 옆에 누워서 재워주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이 되풀이된 다음에 미경이는 동네 친구들에게 저와 같이 잤다고 떠들고 다녀서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명석이 오빠랑 같이 잤어. 그러니까 오빠는 내 남편이야.
미경이는 입버릇처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저와 결혼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게 안겨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저는 사랑에 굶주린 어린 미경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동네 친구들은 아직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을 하고 다닌다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야, 너는 공부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저를 꼬마 바람둥이라고 부르면서 키득거렸어요. 친구들의 놀림에 짜증이 나서 미경이에게 장난이라도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빠 정말 미워. 단단히 토라진 미경이는 보름이 넘도록 저와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미경이의 고집에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토라진 미경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경이와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미경이가 저희 엄마에게 제가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자 엄마는 그저 어린애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받아주었어요. 그래, 미경이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며느리야. 미경이는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미경이도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에 접어들자 저희들의 사이는 서먹서먹해졌어요. 저는 미경이가 철이 들면 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녀가 이성의 눈을 뜨는 사춘기가 되자 제가 부담스러워진 것이었죠.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불러도 미경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모른 척 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경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병원에 가보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처럼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미경이 엄마는 그에게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치료를 시작하자고 설득했지만 미경이 아버지는 이미 살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는 울면서 말리는 미경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술을 마셨어요. 어차피 나는 틀렸어. 가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야. 이제 와서 술을 끊는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난 이미 틀렸어. 그렇게 몇 달 동안 두문분출하고 술만 마셔대던 미경이 아버지는 살이 모두 빠져서 미이라처럼 바짝 말랐고 도저히 술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장을 잃은 그의 아내와 미경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희들은 6년 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전까진 몰랐는데 미경이가 제 옆에서 보이지 않자 왠지 너무 서운하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한 다음에 직장 상사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업무를 익히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 몇 달간은 업무 파악을 하느라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제가 소속된 부서의 과장이었던 그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명석씨, 결제 서류를 올리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살펴봐요. 특히 자금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서류는 정확해야 돼. 그는 제가 올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감싸주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괴롭히려고 들었는데 그는 모든 일을 부하 직원들 편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업무에 익숙해진 뒤에도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와 상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한 형님처럼 모시면서 퇴근 후에 둘이서 술도 마시면서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을 하고 그가 먼저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술자리에서 그는 제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사는 여성이야. 네 형편이 되면 하나만 가입해줘. 네, 과장님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는 없죠. 저는 그의 부탁도 있고 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하나 가입을 하려고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설계사가 바로 미경이었어요. 6년 만에 다시 만난 미경이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저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미경이를 다시 보게 되자 아주 반가웠어요. 6년 만에 만난 미경이는 아주 세련되고 몰라볼 정도로 예뻐져 있었어요. 저는 미경이가 추천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했고 저희들은 식당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미경이는 자기가 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저희 동네를 떠나서 변두리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미경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집안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몇 년간은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불만을 늘어놓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에 온갖 마음이 지쳐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차라리 현장에서 영업을 하면 스트레스가 덜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영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미경이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고 3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수완도 생겼고 실적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경이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미경이는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오빠는 기억나? 예전에 내가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거 말이야.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미경이는 저녁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괜찮다고 하자 미경이는 저희 회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근처의 호프집으로 가서 생맥주를 마셨는데 미경이는 뜬금없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그래 기억하지. 그때 너 철없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미경이도 따라 웃더니 곧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 철이 없었지. 하지만 오빠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쑥스러워졌어.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오빠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 밤에 난 너무 좋아서 한숨도 못 잤어. 이게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미경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건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부터 진지하게 사귀자.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야. 미경이의 고백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신전심이란 말처럼 마음이 통한 걸까? 저도 몇 달간 미경이를 만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기회가 되면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경이가 먼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거죠. 네 말대로 우린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사실 나도 너 많이 좋아하고 있어. 제 말을 들은 미경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 이렇게 저와 미경이는 오빠 동생 사이를 훌쩍 넘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엄마도 미경이를 다시 보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 네가 우리 명석이랑 결혼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은 부부가 되는구나. 그래, 이런 게 하늘이 정한 운명이고 인연인 거야. 엄마는 어릴 때부터 딸처럼 생각하던 미경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자 흐뭇해하셨어요. 양쪽 집안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으니 저희들은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건 간소하게 하고 결혼 후에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 집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미경이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살림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보험 설계사를 하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분가를 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살림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서로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니 부지런히 모아서 애가 생기면 집 장만하고 분가하도록 해라. 그때까지는 내가 살림은 맡아줄 테니 넌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맙긴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잖아. 아내는 엄마의 속 깊은 배려에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엄마 세 식구는 어떤 가족보다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1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매일 웃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엄마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한다, 영업팀끼리 회식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도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만만한 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주말에도 집안일은 제쳐두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일요일인데 어딜 가려고 그래?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가정주부가 일주일 내내 밖으로만 돌면 어떡하니? 아니 엄마, 평일에는 일을 하잖아.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쉬고 싶단 말이야. 나도 안다. 하지만 집안일은 좀 하고 나가야지.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엄마가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건 평일이나 그렇지. 네 말대로 주말에는 나도 좀 쉬자. 주말에도 며느리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인 내가 해야겠니? 그럼 빨래 같은 건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 둬.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자꾸 잔소리하면서 짜증나게 하지 마. 주말에도 집안일을 팽개치고 밖으로 도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자 엄마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아내도 엄마의 잔소리가 성가셔서 짜증을 내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내가 사이가 점점 벌어지자 저는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제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두 사람을 달래야 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이여서 엄마는 아내를 딸처럼 대해주었는데 아내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엄마도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지만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려고 들지 않는 아내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아내는 회식을 핑계로 밤 12시가 넘어서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아내를 기다리던 엄마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아내와 엄마는 대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지만 유부녀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회사 때려치워.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아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요. 막말로 시댁에 돈이 있으면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요. 엄마나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요. 저희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고생한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후려갈기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가만 듣고 있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 내가 거지라서 네가 고생한다.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잘난 놈 만나서 살아. 느닷없이 뺨을 맞은 아내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제가 나서서 아내를 달래고 엄마를 진정시킨 후에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엄마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집안일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말과는 다르게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내가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청약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씩 넣기로 했어요. 그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50만원씩 매달 100만원을 모았으니 지금쯤 적어도 4천만원은 있어야 했어요. 저는 아끼고 또 아껴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모아서 송금했으니 4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정상인데, 어느 날 제가 잔고를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통장 잔고는 0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잔고가 7천만원 이상 쌓이면 저는 대출을 끼고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빼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 펀드 매니저를 하는 분이 계셔. 청약통장 같은데 돈을 쌓아둬봐야 이자도 안 붙으니까 이자가 아주 세게 나오는 펀드 상품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어. 그럼 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했었어야지. 남의 말만 믿고 펀드 같은데 가입했다 손해보거나 사기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분은 내가 아주 잘 알아. 절대 사기 같은 거 당할 염려 없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저희들이 모은 돈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만 된다면 1년 뒤에는 대출 없이도 아파트 한 채는 생길 거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자신만만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왠지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맡겼던 터라 계속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몇 달 뒤에 저는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오랜만에 아내를 소개해줬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1년 전에 지방의 공장으로 발령이 나서 저와 헤어졌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간간히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제게 했습니다. 재수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 늘 바쁘죠. 매일 영업하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래? 이상하네. 이상하다뇨? 뭐가요? 아니, 내가 알기로 재수씨는 벌써 오래전에 보험 영업 그만뒀는데. 그는 아내가 6개월 전에 보험 영업을 그만뒀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관리하던 고객 중 한 명인 그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애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왜 제게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매일 아침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저는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이제는 일 그만두고 애를 가지는 거 어때? 우리도 이제 애를 가질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1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아. 1년만 더 지나면 내가 가입해놓은 펀드에도 돈이 불어나서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계속 일할 생각이야. 아내는 끝까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제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사에게 들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에 저는 출근하는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역시 아내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희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주택가의 빌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야 아내가 제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빌라 앞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는 웬 남자와 같이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를 타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속은 게 너무 분했고 3년이 넘게 저를 속여왔던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아내의 뒤를 밟았고 아내와 그놈이 내연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저는 아내를 추궁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 앞에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고객이었던 그놈과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사업가라는 말을 믿고 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그놈이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면서 오히려 그놈에게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펀드에 가입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아내는 실업자의 빚만 잔뜩 진 내연남에게 제 돈을 줬던 겁니다. 3년이 넘게 꼬박꼬박 모아뒀던 돈을 두 년놈은 생활비로 전부 써버렸다는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딸처럼 생각했던 아내의 어처구니 없는 배신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년아, 애비 잃고 어렵게 자란 널 불쌍하게 생각해서 뒷바라지를 전부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이런 쳐죽일 년 같으니라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의 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모르게 돈을 훔쳐간 거나 다름이 없는 아내를 경찰에게 고발을 할 생각도 했지만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 돈은 전부 갚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 나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5년간 소득의 일정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만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이 처참한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는 전처에게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아픈 기억은 사라졌고 지인이 소개해준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내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사는 돌싱이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저와 비슷하게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밝은 성격이어서 몇 번 만난 다음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한 아내와는 뜻밖의 이유로 불화를 겪게 되었어요. 그건 아내가 부부관계를 계속 피해서였어요. 초기에는 제가 원하면 마지못해 응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피곤하고 지쳐서 잠자리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계를 피하기만 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불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잘 때도 바쁜 건 아니잖아. 도대체 왜 이래?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 관계를 하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애를 가지고 싶어. 당신은 내가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해? 애는 차차 생각해. 처음 시작은 부부관계 때문이었지만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가에는 빚이 많았어요. 연애를 할 때 아내는 그런 사실을 제게 숨겼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빚이 많고 가난한 처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당연한 듯이 했어요. 사이도 자식이잖아. 부모가 어렵고 힘든데 자식이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처가에 빚이 많은 건 모두 장인어른 때문이었어요. 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봉꾼으로 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빚만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은 장모님이 맡아서 어렵게 꾸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장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뒤로 장인은 아내와 처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처지라고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아내는 장인 때문에 진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일남 일녀 남매 중 장녀였는데 처남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녀인 자기가 나서서 처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하면 처가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빠듯한 처지인데 장인이 진 빚까지 떠맡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 나도 마음 같아서는 사이된 도리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 웃기지 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잖아. 아내는 제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집안 사정만 내세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주 싸우게 되는데 느닷없이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저를 만난 장인어른은 이미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정서방, 나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빚에 허덕이는 꼴을 톡톡히 보면서도 어떻게 10원 한 장을 도움을 안 줄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시끄러워. 다 집어치우고 다음 달부터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 네? 장인어른, 정말 말이 너무하십니다. 저 때문에 빚을 졌나요? 제가 왜 장인어른 빚을 떠맡아야 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야? 이놈의 자식이. 장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술이 취한 장인은 처가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게 사위의 도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자식에게 빚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였습니다. 아내까지 나서서 매일같이 졸라대자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가의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집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한 후에 저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샀고 그 집에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 저는 엄마에게 이제 그 집을 팔고 저희 부부와 같이 합치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 세상이 떠나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그 집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처가 식구들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유산으로 집을 물려받자 아내는 집과 아파트 중에서 하나는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인이 아내에게 그걸 시켰다는 걸 잘 알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인이 저를 찾아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정서방,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진 빚은 전부 갖고도 남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도와주게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 정서방한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이지 처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봉으로 보는지 제게 달라붙어서 돈을 뜯어내 궁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장인어른이 갚으실 겁니까? 제 말에 장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야? 자네가 받은 대출을 왜 내가 갚아? 당연히 자네가 갚아야지. 저는 짐작은 했지만 장인은 철면피보다도 더 뻔뻔스러웠습니다. 사위인 저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인이 대출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당연히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바탕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인을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파트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장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랬다가는 고스란히 빚을 제가 떠맡게 되니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장인도 제가 물러서지 않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처남은 경악스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처남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었어요. 웬만해서는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처남은 계속 손님들이 줄어서 몇 년 전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겨우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가게를 정리해서 편의점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처지라서 제가 물려받은 집에서 몇 달만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서 소개받은 편의점 자리가 목이 좋아서 문을 열면 장사가 괜찮게 될 거고 그러면 월세라도 얻어서 옮기겠다는 거죠. 저는 뭔가 찝찝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을 두고 전세를 빼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남 식구를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처남은 제 집으로 짐을 옮긴 다음에 그 집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편의점 창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은 제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등기만 잠깐 빌려주세요. 대출을 받으면 제가 형님 앞으로 다시 옮길게요. 이미 집에서 살라고 허락한 마당에 저는 난처했지만 처남을 믿고 집의 명의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처남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남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처남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집은 형님이 저한테 준 거잖아요. 저는 파렴치한 처가 식구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처남 그리고 장인은 집을 판 돈을 나눠 가졌더라고요. 정작 주인인 저만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인간 같지도 않은 처가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처남에게 집에서 살도록 허락해 줄 때부터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처남을 고소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공방전 끝에 저는 승소하게 되었고 그 집을 되찾게 되었어요. 처남과 아내 그리고 장인은 집을 산 사람에게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에게 어이가 없이 배신을 당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저의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